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의 인식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는 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모피어스가 건넨 부활의 파란 약과 빨간 약. 파란 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안락하지만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빨간 약을 선택한다면 가혹할지라도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네오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는 단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 특히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 우주론 분야에서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과연 진짜인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뇌가 처리하고 해석한 오감 데이터에 불과하다. For instance, I'm not even sure why I'm here. I remember waking up and thinking that I'm supposed to come here. That it was important for me to ask people, how do we know what is real? 우리의 눈은 빛을 감지하고 귀는 소리를 듣지만 이 모든 정보는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고, 뇌는 이 전기신호를 해석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직접 현실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해석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만약 누군가가 뇌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기신호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가상현실 기술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상현실 장비는 우리의 눈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귀에는 소리를 제공하고, 이때 우리의 눈과 귀는 받은 감각적 정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송하며, 뇌는 이 전기신호를 해석하여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나 현재의 가상현실 기술은 아직 해상도, 프레임 속도, 지연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을 완벽하게 모방하기에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VR 기술은 4K 해상도를 지원하지만 인간의 시야 해상도인 8K에는 미치지 못하며, Assemble.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가상현실에서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가상현실 기기가 보내는 시각적 청각적 신호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제로 볼 때 눈과 귀가 뇌로 보내는 신호 사이에 일관성이 없을 때 발생한다. 이는 뇌가 가상현실 장비로부터 받는 정보와 현실에서 받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감각의 불일치는 가상현실 기술이 우리의 뇌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감각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상현실에서의 멀미는 시각적 정보가 우리의 평형 감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환경에서 눈으로는 움직임을 보지만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가 받는 시각적 정보와 평형 감각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멀미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자동차나 배를 탔을 때 멀미하는 이유도 우리의 눈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내부 환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귀 안의 평행기관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현실에서의 멀미와 현실에서의 멀미는 모두 감각 정보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가상현실 기술이 한층 더 진화하여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이 보내는 데이터와 완전히 똑같은 전기 신호를 뇌로 직접 보내는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이 가능해진다면 앞서 말한 멀미를 전혀 안 하게 되며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 개념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조차도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 어느 날 밤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 어떤 나쁜 과학자가 몰래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마취 주사를 놓은 후 여러분을 납치하여 자신의 연구실로 끌고 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두개골을 자른 후 뇌를 꺼내 영양용액에 넣은 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특수 기계에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자. 과학자는 두뇌에 신경 자극을 주고 모든 종류의 신호를 보낸다. 전기 자극을 사용하여 두뇌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식을 생성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세계에 여러분을 가져다 놓을 것이다. 실제로 물리적인 감각 경험 없이도 뇌가 받는 전기 신호만 동일하다면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빛이 꽃을 때려서 반사되어 도달할 때 여러분의 눈, 특히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는 이 반사된 빛을 감지하고 이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 처리 중심으로 전송되며, 뇌에서는 이 전기 신호를 복잡한 신경망을 통해 처리하고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뇌는 수신된 신호의 패턴, 색상, 형태
등을 분석하여 이가 꽃이라고 인식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지만 만약 이와 동일한 전기 신호를 생성해서 직접 뇌에 전달할 수 있다면 꽃을 눈으로 보고 그 정보가 뇌로 전송되는 과정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응용하면 인위적으로 음악을 느끼도록 하거나 심지어 사랑과 같은 감정도 뇌를 자극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의 뇌는 현재 영양통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17세기 르네 데카르트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진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생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고, 생각하는 사상가 없이는 생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우리 주변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이 세상의 실제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단지 통 속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과거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진 기원전 5세기 초부터 기원전 6세기 말의 노자나 2000년대 이전의 오시오 라즈니시 같은 현자들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상과 같은 꿈이라고 가르쳤다. 이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본질이 무, 즉 비어있음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물질의 세계와 허상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와 영적 깨달음을 추구했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가 만물의 근원이자 형태가 없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근본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가 만물을 생성하면서도 스스로는 형태를 갖지 않는 무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말을 남겼는데, 보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고 듣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며 찾는 자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착각은 현실이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철학적 혹은 영적인 탐구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으나, 그러나 현대과학, 특히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세상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발견은 이러한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과 현재의 과학적 발견 사이에 깊은 연결을 암시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만지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매우 작은 입자로 그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으며 원자의 대부분은 실제로 99.99999% 빈 공간이다. 여기는 원자 안입니다.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을 보기 위해 원자 크기를 운동장만하게 키워봤습니다. 원자가 이 운동장만한 크기라면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의 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구슬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운동장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진공입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거대한 진공 속에 떠 있는 좁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도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소금 알갱이 하나보다 작습니다. 마블의 앤트맨도 이런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특수한 과학 장치를 사용하여 가상의 입자인 핌 입자를 소모해서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몸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픽션으로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을 조절하는 것이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의 손이나 몸도 원자학적 관점에서 텅 비어 있지만 전자기력 때문에 꽉 찼다고 느낀다. 원자 내 전자와 전자 사이, 그리고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은 물체가 서로 접촉할 때 느껴지는 단단함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 전자기력은 매우 강력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물리적 접촉과 압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물체를 만질 때 느끼는 단단함이나 물체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은 실제로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기반한다. 이 상호작용은 물체의 원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위치할 수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물체는 단단한
단단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전자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이 반발력은 물체의 원자들이 서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손과 같은 물체가 또 다른 물체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물체를 단단하게 느끼는 것은 전자들이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 이 반발력 때문이고, 이는 물체들이 서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전자기적 상호작용은 양자역학적 관측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 기반이 되며,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전자와 상호작용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한 색깔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달콤한 감귤과 푸른 하늘, 그리고 귀여운 서기의 표정까지 괜찮아? 네. 모두 전자기력이 만들어낸 매혹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전자기력은 단순히 물체를 만지고 세상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의 상태, 즉 위치, 속도는 관측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동전을 던지기 전에는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입자는 여러 가능한 상태들의 중첩 상태에 있으며 관측하는 순간에만 특정 상태로 붕괴된다. 즉 관측할 때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측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보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맥락에서 관측은 어떠한 상호작용이라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입자들 사이의 충돌, 전자기적 힘의 교환, 또는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입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측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자의 상태는 확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의 본질적인 빈 공간과 물리적 현상 사이의 깊은 연결을 시사하는데, 관측되지 않는 한 원자와 그 구성 입자들은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의 상태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 현실은 관측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물질이 꽉 차 있다고 느끼는 것은 관측이 그 물질의 기본적인 빈 공간을 단단한 현실로 변환시키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 이것을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이 코펜하겐 해석, 특히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그렇다면 하늘 위의 저 달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 라고 물었고, 이에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한 닐스 보어는 그렇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땐 존재하지 않다가 관측할 때만이 비로소 실제한다 라고 답변했다. 이 대화는 관측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물리학적 논쟁을 반영하는데, 이 논쟁의 핵심을 입증하는 실험 중 하나가 바로 이중순리 실험이다. 이중순리 실험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와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실험은 19세기 토마스 영에 의해 처음 수행되었고, 양자역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아인슈타인의 생전에도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토론에 기여했지만, 단일 입자를 사용한 실험과 같은 더 진보된 실험들은 그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 실험은 빛이나 전자와 같은 입자를 두 개의 슬릿을 가진 장치를 통해 발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자가 하나의 슬릿을 통과해서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중슬릿 실험에서는 입자가 두 슬릿 모두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로 인해 스크린상에 간섭 무늬가 형성된다. 이 실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입자를 하나씩 발사할 때에도 물의 파동이 만드는 패턴 같은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입자가 동시에 두 슬릿을 마치 분신술을 써서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o get her, pal. 이 간섭 무늬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나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으로, 입자가 단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을 패턴이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현상은 관측이 이루어질 때의 변화다. 실험자가 어떤 슬릿을 통해 입자가 통과하는지를 관측하려고 할 때, 입자는 더 이상 파동과 같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의 슬릿만 통과하여 간섭 무늬 대신 두 개의 단일대가 스크린에 나타난다. 이것은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로서의 성질을 보이는 것인데, 이 현상은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입자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상태, 즉 여러 경로를 동시에 거치는 중첩 상태에 있고,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입자는 하나의 상태로 붕괴되어 특정 경로를 선택한다. 이 같은 이중설리 실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양자 세계의 비밀스러운 면모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졌는데, 그는 양자역학의 정확성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제시하는 세계관, 특히 확률적 해석과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졌다. 그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정론적인 물리 법칙에 어긋난다고 믿었으며,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발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며 양자역학이 제공하는 설명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는 양자역학이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근본적인 이론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물리학의 두 주요 이론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 즉 통일장 이론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의 통일장 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구조와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두 이론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했으나 이 목표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장 이론을 찾기 위해 깊이 몰두했으나 결국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955년 사망했고, 그 당시에는 그의 통일장 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류 물리학 커뮤니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는 양자역학이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의 접근 방식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추구했던 기본 아이디어, 즉 자연의 모든 힘을 통합하는 이론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를 대통일 이론이나 M 이론 등의 형태로 탐구하고 있고, 특히 M 이론은 끈 이론의 아이디어를 포함하면서 확장하는 형태로 자연의 모든 기본 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야심찬 시도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모든 힘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이론을 찾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학계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후 그의 양자역학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는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틀렸음이 명백해졌고, 이러한 실험들은 단일 입자가 동시에 두 경로를 통과할 수 있는 양자 중첩의 현상을 보여주며,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만 특정 상태로 붕괴되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칙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는데, 특히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다. 양자 얽힘 현상은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한 입자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측정하면 즉각적으로 다른 입자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현상은 심지어 얽힌 입자들이 서로 우주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입자가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다고 해도 한쪽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반대쪽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되며, 이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양자역학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자 얽힘 현상은 아인슈타인조차도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며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으나, 1982년 알랭 아스펙에 의해 이루어진 실험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며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빛의 속도를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우려했던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했으며,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양자 얽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입자들 사이의 이러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빛의 속도로 정해진 우주의 속도 제한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이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도전하며 상식적인 관점과는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양자 얽힘 현상은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공간 자체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 얽힘이 더 근본적이며, 공간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방대한 양자 얽힘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양자들이 공간의 구조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물체라고 인식하는 것은 서로 얽힌 양자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생각과 감정, 매일 밤 꾸는 꿈,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분리감조차도 우주의 광대한 연결성 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조각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양자 얽힘 현상은 우주의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동양 철학의 오랜 개념과도 일치하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만물이 하나의 큰 전체의 일부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관점은 빅뱅 우주론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재 우리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만약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태초의 우리를 포함해서 이 우주 세상 모든 것들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해서 알아낸 놀라운 결론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봤을 때 우주는 수축을 해서 한 점으로 갈 테니까 한 점으로부터 계속 커져왔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상한 결과지만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 점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동양 철학과 불교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특히 도교와 불교에서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양자얽힘과 같이 분리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의 일부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은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얽혀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얽힘 현상과 한때 단 하나의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 역시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 전해져온 지혜와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나타낸다. 우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이상하고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지금과 같은 물리법칙으로 생겨날 확률이 10의 1230제곱분의 1이라고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펠러즈는 말했다. 이는 1의 0이 1230개가 붙는 숫자분의 1이라는 것이며 거의 0%의 확률이다. 10의 1230제곱이라는 숫자를 1초에 10의 1230제곱분의 1씩 센다면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야 모든 숫자를 다 셀 수 있다고 한다. 이 확률은 매우 낮아서 우주가 단 한 번의 빅뱅으로 단순히 우연에 의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와 지구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생겨날 확률까지 더한다면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낮은 확률로 우리의 우주가 생겨났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 중 하나일 수 있거나 특정한 물리법칙으로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등장하는데,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의해 생성된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